4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급사슬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급사슬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효율적인 공급사슬하고 대응적인 공급사슬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효율성이 중시되는 그런 공급사슬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대응력 있는 공급사슬이에요. 대응성을 가진 공급사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성이 이제 중시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수요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첩성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일정에서 이거를 좀 살펴봤었죠? 민첩성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민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민감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수요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수요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정보 수집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사슬의 이제 개체들 간의 이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급사슬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민첩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첩성을 갖춘 공급사슬을 디자인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정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체들 간의 정보 공유가 돼야 되고, 이걸 이제 동기화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synchronize라는 그런 영어가 있죠. 그 영어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요 예측 및 일정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꼭 중앙에 센터에 누가 있는 것처럼, 그죠? 구심점이 누가 있는 것처럼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 공유의 하나의 예로 월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에게 실시간으로 판매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에 가면은 이제 그 계산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이제 인식이 되면은 그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급자한테도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신속 대응 전략이라고 QR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QR 전략에 보면 서로 간 그 수요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상, 섬유 생산업자, 의류 생산자 이런 그 개체들 사이에 수요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은 제거한다. 이게 이제 그 린 공급사슬 관리랑 이제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 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낭비 요소 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낭비 요소 제거하는데 활동 중에서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이제 제거하자는 거죠. 여기 뭐 타입 2 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뮤다라는 게 낭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입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낭비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시간을 이제 단축하기 위함이죠. 세 번째는 입고 리드 타임 단축을 위한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형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VMI, Vendor Managed Inventory System, 그죠? 공급자가 이제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주문을 해가지고 그 주문량이 도착하고 뭐 이런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생략되는 거죠. 공급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잡성을 감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예로서 공통 부품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제품별로 그죠? 부품들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공통 부품을 사용하게끔 표준화시키고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제품의 차별화 지원이에요. 이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거를 될 수 있으면은 판매 시점 가까이에 가서 완성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품 만들기 전까지는 공동 제품 형태로 보유했다가 판매 시점에 가면은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완성품을 이제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프로세스 관리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능별 관리보다는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대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능별로 관리하게 되면 대응성이 낮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관리의 특성을 보면요, 크로스 펑셔널, 그러니까 교차 기능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수평적 조직, 시장 대응성이 높고 혁신 프로세스, 고객 관계 관리 프로세스, 공급자 관계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관리에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팀제랄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팀을 구성할 때 여러 기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펑셔널이라는 용어가 여기 이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합한 성과 측정체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은 그 성과 평가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성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성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교수 같으면은 이 교수들 연봉 이런 거 결정할 때 예를 들면 뭐 교육 쪽에다가 점수를 많이 부여한다 그러면은 강의를 열심히 할 것이고 아니면 연구 쪽에다가 만약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한다 그러면은 논문 쓰는데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투여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성과 관련된 그런 그 측정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겠죠. 그래서 비용 최소화, 자산 이용률 최대화, 효율성, 생산성 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 이제 맞춘다는 거는 효율성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고객에게 초점을 맞춘 정시 배송률과 같은 측정치나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 배치 크기를 크게 하는 것 대신에 시간의 단축에 초점을 맞춘 준비 시간 단축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 단축 이런 건 이제 대응성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성과 측정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차츰차츰 나오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대응성 있는 비즈니스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화살표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급의 민첩성, 조직의 민첩성, 그 다음에 수요 중심, 그 다음에 공급사슬 디커플링이라고 있는데 공급사슬 디커플링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성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의 민첩성을 위해서는 뭐 VMI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동기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조직 민첩성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기능 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수요 중심을 위해서는 실제 수요 가시와 연속적인 재고 보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사슬 디커플링을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린 생산. 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낭비 제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속 대응,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없는 그런 거를 이제 활동을 제거해서 시간 단축, 그 다음에 프로세스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유연성을 위해서는 준비 시간 단축, 생산 능력 관리, 그 다음에 린 생산을 위해서는 낭비 요소 제거, 표준화, 모듈화, 그 다음 규모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구성 요소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대응성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4-2는 대응성 확보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요. 그래서 민첩한 공급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상 공급 사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상 공급 사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정보 공유를 통한 거죠. 그 다음에 고객과 가까이에서 수요 정보 획득하고 파트너와 공유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중심으로 민첩성을 확보한다. 생산 차원에서는 린 개념을 도입하고 공급 사슬 전략 차원에서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아까 그 봤던 그 내용들이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 사슬 디커플링이라는 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풀하고 푸시의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푸시라는 거는 예측하고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풀은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 수요 충족을 시키는 게 이제 풀인데, 그 전환점 있죠? 그걸 공급사슬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그죠? 그 용어는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얘기한 게 아까 그 개체들 간에 그죠? 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제 동기화라는 용어를 썼죠? 그거를 이제 공급 사슬의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기화의 의미가 뭐냐면 공급 사슬의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북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도 왜 그 올림픽에 보면은 뭐 조정 경기라는 거 있죠? 이게 여러 사람이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빨리 들어오는지 그죠? 그런 경기가 있죠. 거기 보면 여러 사람이 노를 졌는데 맨 앞에는 뭡니까?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령에 따라서 노를 일정하게 그죠? 적게 되죠.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급사슬 구성원 간의 연결은 뭘 통해서 하느냐?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공유의 대상은 수요 데이터, 예측치, 생산 일정 뭐 이런 것들 온갖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CPF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전략적 제휴에 가서 이제 요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혹시나 이런 그 기업들 그 공급사슬 관리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보면요 CPFR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그 협력 관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이게 영어로는 collaborative라는 뜻이거든요. 협력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P는 이제 planning 계획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F는 forecasting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R은 replenishment 이게 재고 보충하는 거거든요. 이게 협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재고 보충이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정보 공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죠? 사실은 뭐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가지고
중앙에 누가 있어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개체들은 다 독립적이죠. 근데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그 센터에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시스템 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사실 이런 시스템 갖추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급사설에서 이러한 정도의 가시성 및 투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 조절 및 협력이 필요하다. 그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정보 공유를 통한 동기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가상 공급 사설의 구축과 관련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가상 공급 사설을 구축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 및 비즈니스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호해지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선호해서 기능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요. 외적으로는 공급자, 유통업자, 고객 간의 분리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확장 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경계랄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그런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 기업 개념의 등장으로 조직이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는지, 가치 사슬이 어떻게 다시 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공유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여러 기능에 걸친 수평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또한 공급사슬 구성원 간의 흐름이 시장 대응적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가상 공급 사슬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 공유에 기반을 둔 파트너 간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즉 가상 공급 사슬에서 정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벽이 무너진다. 공급자와 고객이 직접 연결되고요. 공급자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고객의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확인이 되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CAD 캠과 유연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은 최소한의 배치 크기로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풀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흐름도 가능하게 될 정도로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단 뭐 국내나 아니면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죠?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그 혁신적이고 그런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들이 이게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지금 이 강의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의 강의를 그냥 그대로 들어서 학점을 취득하는 뭐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의 효과를 보면 방대한 글로벌 시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고객의 조사 시간 및 거래 비용이 감축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설 구성원 간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요. 옛날 인터넷 없을 때는 이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정보 시스템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면 수요 자료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고 더 나은 계획과 일정 계획으로 생산 능력이나 수송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기업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보의 하여튼 이 전달 이런 시스템들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QR이라는 거 있었죠? 신속 대응 전략.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동기화 철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동기화, 이제 정보 공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응성이 높고 신속한 시스템 개발이 중요한데 그래서 나오게 된 이제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 QR은 Quick Response란 뜻입니다. 신속 대응 그런 뜻이에요. QR의 원리를 보면 수요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QR 시스템의 이제 효과를 보면요. 리드 타임 감축을 통해서 재고 수준의 감축 효과가 있고 재고 수준의 감축은 다시 대응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보면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리드 타임 감축 이걸 통해서 파이프라인 제고 감축. 파이프라인 제고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동 중에 있는 제고를 얘기해요. 수송 중이거나 그런 제고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제고 감축이 되고 예측 오차 감축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측 오차 감축은 예측 오차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안전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 재고라는 거는 뭐냐면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요보다 수요가 확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좀 그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그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오차가 줄어들면은 그렇게 많이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안전 재고 수준이 감축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 감축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재고 수준이 또 줄어들면은 리드 타임이 줄어들고요. 우리 그 리틀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보면 QR은 고객이 다양한 요구를 짧은 시간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생산 분야에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압박을 주지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리드 타임 단축을 통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요. 준비 시간 단축, 그 다음에 뭐 생산 전략 자체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네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생산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을 염색을 해서 염색한 실로 옷을 스웨터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유행이 바뀌면은 그죠? 색상 같은 그 유행이 바뀌면은 만들어 놓은 옷이 안 팔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흰색이나 뭐 회색으로 먼저 옷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에 따라서 색상 유행에 따라서 그 색상의 옷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대량 맞춤을 지원하는 방식 이게 이제 모듈러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공동 제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추세를 봐가면서 완성품을 완성시키는 그런 형태 있죠. 그런 형태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동기화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공급사 구성원 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공동 제작 혹은 파트너십 소싱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결국은 상호 신뢰를 근간으로 해서 소수의 공급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제작의 기본 철학은 연속성과 매듭 없는 흐름을 위해서 공급자를 고객의 운영의 연장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공급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해서 공급자로 하여금 운영의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얻게 도와주고 이는 결국 생산자에게 혜택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결국 윈윈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이게 사실은 대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협력업체. 그럼 대기업에서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윈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동 제작의 효과를 보면요. 재고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일정 계획의 통합을 통한 준비 비용의 감소,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온 그 VMI 있지 않습니까? 그 VMI에 대해서 뭐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급자가 재고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아주 그 파워가 강한 소매상의 경우, 할인점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한테 그 진열 때만 이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급자가 스스로 물건을 거기다가 진열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팔리면은 이제 판매 정보를 주는 거죠, 공급자한테. 그러면 공급자는 스스로 그 재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고 수요 정보를 공급자와 공유해서 공급자는 고객이 재고 및 보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고객이 제시하는 재고 수준의 상한 및 하한선 내에서 고객의 재고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시스템의 효과는 고객에게는 재고 수준의 감소 및 재고 부족의 위험 감소의 혜택을 주고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현금 흐름의 이점을 제공한다. 공급자에게는 수요 정보를 얻죠. 그리고 생산 및 배송 일정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안전 제고 수준이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점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VMI 시스템은 누구한테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파워를 가진 그죠? 그런 소매상이 굉장히 소매상에게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 글로벌화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이제 공급 사슬 관리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 사슬 관리의 발전 단계를 보면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공급 사슬 관리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처음엔 이제 국제 구매 단계에서 그 다음에 글로벌 소싱 단계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글로벌 공급 사슬 관리 단계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 구매라는 것은 글로벌 구매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특성인데 가격 최소화, 재고 비용 관리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글로벌 소싱은 해외 소싱을 해온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 공급자 능력, 생산 전략의 지원, 소비자 시장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그런 형태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 사슬 관리라는 건 효과적 공급 사슬 관리를 통해서 공급망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해외 소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기술 리더십 이런 것도 이제 소싱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소싱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 당연하죠.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게 첫 번째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일정 계획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더 발전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공급자 집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있는 공급자의 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하면은 공급자 수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객 집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고객들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객 수가 훨씬 더 많죠. 네, 여섯 번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글로벌 소싱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로지스틱스 전략을 수립할 때 그럼 몇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집중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종류를 제한해서 규모 경제를 얻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중 생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규모 경제 얻으려면 뭡니까? 예, 한 곳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규모 경제 효과를 얻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원거리 생산으로 수송 비용 증가 및 배송 리드 타임의 증가로 인해서 재고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사양이 다양할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 주문 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역별 사양이 다양할 경우에는 차별화 지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걸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 주문 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크로스 도킹이라는 시스템이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류센터에 이게 이제 생산품들이 와서 저장을 거기서 하게 되면은 그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산품들이 여러 종류의 이제 생산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물류센터에 이게 도착하면 거기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트럭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송을 나갈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그 트럭으로 생산품들이 도착하면 바로 그 트럭으로 옮겨 싣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트럭으로 옮겨 실어서 그 트럭들이 배송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에요. 어? 여기서 도킹이라는 건 이제 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트럭 꽁무니 높이의 그 단위 있죠? 그런 걸 덕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산품이 한쪽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대기 트럭으로 옮기는데 여러 종류의 생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럭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트럭을 옮길 때 이 교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 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로스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를 중앙 집중할지 이런 것들도 또 고려 대상이 되는데 재고를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면 요구되는 재고 보유 수준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창고의 수를 줄여서 하나의 창고와 보다 넓은 지역을 이제 커버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를 하게 되면 비용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관리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제 재고 보유 수준이 낮아져도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응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렇게 물류 창고를 갖고 있는 경우하고 중앙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역에 이렇게 창고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대응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 창고별로 재고를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그 전체 재고 수준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 집중할 건지 분산할 건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사실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자 해서 재고는 지역에 보유를 하되 관리는 중앙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지화라는 건 지역마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니까 제품을 현지 상황에 맞게 이제 변경해서 제공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제품 표준화를 통한 비용 절감 혜택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차별화 지원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제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죠? 그 완성품은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완성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요. 이게 여기 이제 연기라는 용어가 바로 그겁니다. 차별화 지원이죠. 그러니까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서 최종 생산 공정 전까지는 공동 제품이 되고 최종 생산 공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모델이 다른 제품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품을 공동 제품 상태로 보유하고 최종 공정을 목적지 시장이나 고객의 요구 사항이 알려질 때까지 연기하는 거. 그게 이제 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기의 장점은요, 재고가 공동 제품의 형태로 보유되니까 개별 모델별로 재고를 보유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공동 제품의 형태로 부여되니까 최종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유연성이 높고요. 다양한 모델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니까 대량 맞춤이 가능하고요. 최종 모델별 수요 예측보다 통합 수요 예측이 쉬워서 불확실성도 덜하다는 겁니다. 우리 통합 수요 예측 얘기는 했죠. 이 여기서 통합 수요 예측이란 게 뭐냐면 이제 공동 제품 완성품에 대해서 수요 예측하는 거는 이게 통합 수요 예측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모듈별 수요 예측을 하면 이게 일종의 통합 수요 예측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